혹시 거울 앞에서 양치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는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 뇌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특정한 길로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같은 메뉴를 고르게 되죠. 심지어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자리의 음료수를 집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바로 습관인데요. 놀랍게도 우리 일상의 약 40%가 습관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뇌의 활동량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전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습관이 되면 기저핵이라는 더 원시적인 뇌 영역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습관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습관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습관을 바꾸는 철학적 접근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습관이 무엇인지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들, 즉 습관들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은 점점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이 단순히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신념체계, 가치관, 그리고 자아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습관 루프라고 부르는데 신호, 루틴, 보상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나는 흡연자다 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고 일시적 안정감을 얻는 패턴이 뇌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루틴만 건강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는 대신 심호흡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식으로 말이죠. 이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습관 변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정의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나는 살을 빼고 싶다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체성 기반 접근법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에서 시작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목표 지향적이고 두 번째는 존재 지향적입니다. 목표는 달성하면 끝이지만 존재는 지속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우리 뇌는 자기 일치성을 추구합니다. 즉, 자신이 믿는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면 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당신은 운동선수 타입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을 운동선수 타입이라고 여긴 그룹이 훨씬 더 오래, 더 꾸준히 운동을 지속했거든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몇 번 스마트폰을 확인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지,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자신의 행동을 유발하는지 모르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약 40% 정도 과소 추정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를 습관에 적용해보면 나는 내 습관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안다가 됩니다. 이 겸손한 자세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가 습관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야식을 끊고 싶다면 먼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 야식을 먹게 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인지, 지루할 때인지, 특정한 TV 프로그램을 볼 때인지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이 자율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네 안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 안의 인격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강조했죠. 이를 습관에 적용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불안감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 과정에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니까요.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자율성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 안의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꿀 때도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율적 선택에서 나온 습관만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과자를 집어먹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런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습관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백곰 효과라고 하는데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흰 곰을 생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대신 마음 챙김을 통해 그 습관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단지 지금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미셸 푸코는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을 통해 습관과 삶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습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운동한다니까 운동하고 남들이 읽는다니까 독서하죠. SNS에서 보는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푸코가 말하는 자기 돌봄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운동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습관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에 더 활력이 넘치는 사람에게 새벽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푸코는 또한 자기 기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상의 실천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습관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습관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선택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제까지 늦잠을 잤다고 해서 오늘도 늦잠을 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남들의 기대나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습관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나쁜 믿음이란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 요인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안 돼.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같은 생각들이 바로 나쁜 마음의 예시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현재 상태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습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를 통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을 깊이 관찰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지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되고 싶은 정체성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같은 정체성 말입니다. 셋째,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처럼 외부 압박이 아닌 내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세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넷째, 불교의 마음챙김으로 현재의 순간의 선택을 의식하세요.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다섯째, 푸코의 자기 돌봄 정신으로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존주의적 선택의 자유를 받아들이세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수정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해온 좋은 삶이란 결국 의식적인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답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거의 습관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힘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